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오전 힘차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남부지방에는 돌풍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은 폭염으로 또 몸살을 앓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시간당 30mm에서 60mm, 그리고 남부지방은 시간당 20mm에서 40mm의 폭우가 쏟아집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이나 보통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이곳 서울은 아직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 계시는 여러분들 비 피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걸 띄워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치를 하겠다고 폼들은 잡고 있는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치. 김홍걸이를 복당시켰네요. 김홍걸이는 그 김대중의 아들이죠. 셋째 아들 김홍걸이는 3년 전 총선 때요,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가 분양권이었는데, 이 분양권을 신고하지 않아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았습니다. 김홍걸이는 아직 무슨 직업을 가졌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집이 4채나 됩니까? 김대중의 아들 참 대단하네. 그런데 지도 이게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지 분양권 하나를 싹 빼고 신고를 했어요. 물론 드러났죠. 들통이 났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기소가 돼서 벌금 80만 원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살려는 준 거예요. 80만 원까지 벌금 받으면 의원직은 유지되거든요. 이거 하느라고 변호사비나 썼겠죠. 자, 이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유죄입니다. 유죄인데 의원직 박탈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는 아니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한 겁니다. 자, 당 안팎에서는 법원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걸 복당시키냐, 이럴 거면 왜 제명했냐. 민주당의 이 문제 다루는 수석 사무부총장 김병기라는 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홍걸의 부동산 의혹이 다 해소돼서 복당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복당시켰다는 건데, 유죄가 나면 해소되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의 새로운 윤리 준칙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유죄를 받아라. 그러면 복당시켜주겠다. 참, 네. 김홍걸이뿐만이 아닙니다. 문제가 나면 출당시키거나 탈당했다가 여론이 좀 가라앉으면 슬그머니 복당시켜주는 일이 그동안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민영배라는 자가 그랬고, 양이원영이라는 자가 그랬습니다. 지금 윤관석이나 이성만이 돈봉투 사건으로 코너에 몰리자 탈당해 있는데, 이 자들이 밖에 나가서 무소속으로 있으면서도 계속 뭐라 그러냐, 명예 회복한 뒤에 복당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 복당을 염두에 두고 탈당하거나 출당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아갈 날만 기다리면서 더 충성하겠죠. 그래서 이 탈당 또는 출당당한, 그래서 무소속으로 있는 이자들이야말로 모든 악법을 만들 때 맨 앞에 서서 종북 주사파 진영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을 더 모질게 혹독하게 공격하는 일을 합니다. 김홍걸이도 그렇게 열심히 충성심을 보인 결과 다 해소됐다 이러면서 복당이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좀 공천을 받거나 정치하려는 사람들 꼭 알아두세요. 유죄를 받아야 복당이 된다. 소명이 됐기 때문에. 참 폭염보다 더 지저분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더 더워지는 거죠. 자, 그건 그렇고 덥기만 한 건 아닙니다. 시원한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의 퀘벡주가요, 산불이 났는데 이게 진화가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캐나다 전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돕기 위해서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조대를 파견했습니다. 외교부, 산림청, 소방청, 또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 그리고 의료인력 등 총 151명으로 구성이 돼서 지난 2일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30일 동안 산불 진화 작업에 들어가는데 주로 퀘벡주의 르벨 슈흐 깨비용 지역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도착한 다음 날 트리도 총리는 트위터에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소방관들이 캐나다에 도착했다. 그들과 대한민국 대통령께 감사드린다. 우리 두 나라는 항상 서로를 위할 것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올렸는데 트루도 총리의 트위터 감사 인사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화답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가 한국 전쟁 때 그랬던 것처럼 친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친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지난번에 튀르키예 지진 때도 우리 국제구호단이 가서 정말 진심 어린 구호 작업을 했고 또 그래서 튀르키예인들로부터 많은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그랬습니다. 6.25 때 우리를 도와준 형제 같은 나라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어떻게 두고 볼 수 있느냐. 네,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도 세계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런 재난 사태에 대해서 강 건너 불보듯 하지 않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 그 의무, 이거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서정욱 변호사 10시부터 법보다 주목 함께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정론 일침 7곡지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고성국의 판 있습니다. 오늘 고성국의 판은 가짜뉴스와 괴담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전국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다. 이번 한 주 저는 판의 흐름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정론 일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NCG가 출범합니다. NCG, 한미 핵 협의 그룹입니다. 다음 주 18일 서울에서 이 출범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미 안보 당국은 오는 18일 서울에서 핵 협의 그룹 NCG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NCG 출범 회의에서 대북 핵 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그리고 공동 계획 및 실행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첫 NCG 회의는 한국 측에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 그리고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정책조정관이 공동 주재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 국빈 방문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향후 정례적 NCG를 통해 핵을 포함한 미국의 역량이 총동원돼 한국의 전력과 결합하는 한미 확장 억제의 강력한 실행력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워싱턴 선언의 합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미국이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집속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큰 폭탄에 작은 폭탄들 여러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폭탄이 모폭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폭탄을 쏘면 목표 지점에 가서 공중에서 이게 터지면서 수많은 작은 폭탄들이 일제히 그 일대를 초토화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강철비가 내리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강철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속탄이 큰 모폭탄은 뭐 폭발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터지면서 안에 있던 작은 폭탄들이 터질 때 이게 불발률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터지는 건 터져서 없어지니까 당장 피해는 있지만 없어지니까 뭐 그런데 안 터지는 불발탄들은 여기저기 박혀 있다가 이제 민간인들이 뭘 잘못 만지면 이제 그때 터져버리는 거죠. 마치 지뢰같이. 그런데 그 폭발력은 지뢰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집속탄의 불발률이 너무 높고 그로 인한 민간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무기는 사용을 자제하자. 그래서 집속탄 사용 자제를 위한 국제기구까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웬만해서 쓰지 않는 무기인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이 집속탄을 보내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마지막 반격으로 푸틴의 침략 야욕을 꺾기 위해서는 이런 이 파괴력 높은 이 무기도 지원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불발탄 비율이 40%에 달해서 상당히 그 위험하지만 또 불량 무기로 알려졌던 이 집속탄 이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의 중요한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무기 수출 제한에 관계없이 원조를 결정할 수 있다는 대외 원조법 조항을 근거로 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불발률이 그동안 문제가 돼 왔기 때문에 이 불발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안 했을 리가 없죠.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0년에 새롭게 실험한 결과 불발률이 2.35%를 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됐다. 뭐 이 정도면 불발로 인한 민간인 살상 피해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 같습니다. 콜린 칼 국방부 차관은 러시아는 전쟁 시작부터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집속탄을 사용해 왔다. 그러니까 민간인 피해가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지원하는 이 집속탄을 우크라이나는 주권 보호를 위해서만 사용하게 될 것이다. 또 러시아가 사용한 집속탄은 불발률이 30% 40% 가까이 높아서 정말 잔인한 무기, 써서는 안 되는 무기로 분류가 되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집속탄의 불발률은 그동안 성능 개량을 해서 2.35%에 불과하다. 그렇게 민간인 살상 우려가 크지 않은 무기를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방어용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의 침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1년을 넘어서 계속되고 있는데 조금씩 끝이 보이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저는 느낍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어제 경찰이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르기까지 불법 노숙 집회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충돌도 있었고 뭐 부상자도 생기고 또 연행자들도 생긴 것 같습니다. 어젯밤 서울 도심에서 시작된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1박 2일 노숙 집회입니다. 지금 민노총이 총파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은 뭐 언론의 관심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죠. 어제가 그 비정규직 노동단체 순서였던 모양인데 1박 2일 노숙 집회를 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노숙을 시작했어요. 경찰이 노숙 집회는 불법이다 하고 세 차례 경고방송을 한 후에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강제 해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강제 해산 시켰습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 공동투쟁이라고 보통 불리는 이 단체가 어제 오후 8시 서울 중구 파이낸셜 빌딩 앞 인도에서 본대회를 열고 0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0시부터 노숙 집회를 위해 자리를 잡았는데
약 120명이 본대에 참여했고 50명가량이 도로 위에 밤샘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오후 11시가 지나자 허용된 집회 시간을 넘겼다면서 집회 종결과 자진 해산을 요구했고 명령을 듣지 않으니까 11시 52분부터 해산 명령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오전 0시 12분께는 누워있는 집회 참가자들을 일으켜서 이제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양측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세 차례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자 오전 2시 7분부터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대체하고 강제 해산한 과정에서 양측이 격렬하게 맞서면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 여러 명이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2시경 완전 해산 종료됐습니다. 경찰은 공동투쟁의 야간문화재 노숙 집회를 강제 해산했는데 그동안도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합법적 절차에 따른 지시와 명령을 계속 거부할 때, 항거할 때 마지막 수단인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물리력을 쓰라고 경찰, 군대를 우리가 양성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IAEA에도 내로남불. 참 어제 정말 국제적으로 창피한 일종의 난동이라고 해야 되겠죠. 인천국제공항에서 벌어졌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일본 방문 활동을 마치고 이제 어제부터 2박 3일간 내일입니다. 내일까지 이제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왔어요. 저는 오후쯤에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밤 10시 정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1층 기빈령 출구 쪽으로 당연히 나올 계획이었겠죠. 그런데 수십 명의 시위대가 1층 기빈령 출구 앞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인천공항에 수십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한다. 이게 합법일까요? 인천. 김포공항입니다. 일본에서 왔으니까 김포공항이군요.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로 왔는데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 이 공항 터미널에서 수십 명이 모여서 그 시간에 시위를 하는 걸 과연 이들이 제대로 집회신고, 시위신고를 하고 했을까요? 이렇게 그 기빈령 출구 앞에서 수십 명의 시위대가 그로시 사무총장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격렬한 시위를 하자 그로시 사무총장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바로 나오지 못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위대와 그로시 사무총장이 몸싸움하면서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 시위대는 IAEA 일본 맞춤 보고서를 폐기하라. 이게 이재명이 박광훈이 이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지금 되풀이했습니다. IAEA 일본 맞춤 보고서를 폐기하라. IAEA 사무총장 방안 반대한다. 이런 피켓을 들고 그로시 고홈 해양 투기 반대한다. 그로시는 한국을 떠나라. 이거 한 4, 50년 전에 그 정말 철딱선이 없는 이 좌파들이 양키 고홈 외치던 그때 수준인데 하여튼 어제 김포공항 국제선이 그런 난장판이었습니다. 고성을 지르면서 그로시 사무총장을 비난하고 귀빈령 출구 앞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도열한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이 탑승한 항공편은 밤 10시 47분께 김포공항에 도착했지만 좀채 청사 바깥으로 나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로시 총장 일행은 이제 바깥에 그런 시위대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들었겠죠. 비행기 도착 후 2시간가량이 지난 오전 0시 50분이 되어서야 시위대와 취재진이 없는
다른 출구로 김포공항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야, 이거 완전 국제적인 망신.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미 공항을 빠져나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위대도 해산했습니다. 외교 사절이 한국을 찾았는데 항의 시로 입국 자체가 어려웠던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게 그로시 사무총장이면 이게 외국 정상급의 의전과 경호를 해주는 사람인데 어제 의전과 경호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늘 예정대로라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박진 외교부 장관을 차례로 만납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그랬거든요. 반대하는 거 알고 있다. 반대하는 야당이 반대한다는 걸 알고 있다. 야당과 만나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만나는 일정이 잡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난동 부리는 이 시위대가 더불어민주당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고는 믿기 어렵거든요. 외치는 구호나 이런 것들을 봐서 말이죠. 그래서 과연 내일 예정대로 더불어민주당 만난다면 이재명이를 만나거나 뭐 이럴 텐데 과연 제대로 된 면담이 가능할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백악관이 IAEA의 종합 최종 보고서와 관련된 공식적인 논평을 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일명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IAEA의 평가, 최종 보고서 평가에 대해 유능한 국제기구의 전문적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유능한 국제기구의 전문적 분석에 의존한 기반한 보고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인 성명과 반응을 밝혔는데 이건 우리 시찰단의 최종 입장 발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이러한 대응이 매우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 자, 전 세계가 IAEA의 이 최종 보고서 그리고 이 일본 정부의 오염 처리수 방류 계획의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어떠냐? 지금 민주당은 IAEA 못 믿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아까 저 시위대가 외친 피켓팅한 그 주장들이요. 박광훈이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도쿄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같은 수준. 똑같은 얘기죠. 일본의 맞춤형 용역 보고서. 청청래가 한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들이 불과 몇 년 전에는 정권을 잡고 있었잖아요.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그 문재인 정권의 고위 관계자들은 그때도 오염수 문제가 있었거든요. 방류를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오염수 문제 대응과 관련한 IAEA와의 공조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대한민국 정부는 IAEA의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AEA에 가입한 게 꽤 오래전입니다.
67년 전인 것 같은데, 66년 전인 것 같은데, IAEA에 가입한 지 66년 만에 처음으로 2021년에 176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있는 이 IAEA의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이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또 2021년 6월에 최종문이라는 이 외교부 차관인데요. IAEA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그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는 IAEA 신뢰할 수 있다. IAEA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기까지 해놓고 불과 2년이 지나 지금 IAEA를 무슨 도쿄전력에 돈 받아먹고 용역보고서나 써주고 있는 이런 파렴치한 집단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IAEA라는 국제기구에 대해서조차 종북 주사파들의 그 뻔뻔한 내로남불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IAEA 그로시 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을 만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예, 다시 고개 들고 있는 이재명 책임론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이재명이가 이거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를 이걸 잘못 잡았다. 그 바람에 계속 표가 떨어지고 있다. 큰일 났다. 이게 이재명이가 책임져야 되는 사태 아니냐. 우리가 우리 무덤을 우리 손으로 팥버린 것 같다. 뭐 이런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런 저런 우려와 걱정과 비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규탄 이걸 이제 전국을 돌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향후 대응 방식과 전략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IAEA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한 상태에서 지그들이 계속 떠들고 다녀봤자 오염수 방류를 막을 현실적 대안도 현실적 힘도 없어요.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달로 예정된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는 없습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겠다고 했죠. 한 두어 번 했어요. 근데 막상 현장에 나가보니까 전혀 다르거든요, 상황이. 그러니까 향후 투쟁 계획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1일 전 지역위원회에다가 총동원령을 내렸던 그렇게 해서 억지로 만들었던 지난 1일 집회 범국민 규탄대회가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마지막 대규모 집회로 기록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쟁 동력이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 의원들이 이재명이의 억지스러운 후쿠시마 처리수 투쟁 때문에 지난 6일에는 17시간 동안 철야 농성을 했어요. 167명 전원이 참여한다고 공지했는데 농성 시작 직후 가장 많이 모였을 때가 130명 정도밖에 안 됐고, 그리고 그 다음날 80여 명밖에는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종북 주사파 의원들도 뭐 수시로 자리를 비우거나 동료 의원이 나가서 발언하는데도 이어폰 끼고 딴짓하고 있거나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있거나 그랬어요. 이재명이부터 그랬습니다. 예, 뭐 출석 체크하듯 보여주기 위한 투쟁쇼에 불과했다. 뭐 이런 평가가 바로 나왔습니다. 뭐 할 말 없을 거예요. 저 종북 주사파들도. 그런데
지도부가 투쟁해야 된다고 해서 억지로 나와 앉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투쟁이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는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나 투쟁이지. 그게 아닌데 무슨 흥이 있어서 그렇게 투쟁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거지. 공천 앞두고 이재명이가 맨 앞에서 하도 막 서슬프르게 휘두르고 있으니까 눈도장은 찍어야 되겠고, 어디 저 끌려온 모처럼,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그냥, 그리고 철푸덕 앉아 있는 거죠. 내부에서는 이 같은 출구 없는 강경 투쟁 일변도 전략이 이거 참 걱정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당 전체가 후쿠시마 이슈에 빨려들고 있는데 총력전의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또 다른 의원도 출구가 정말 없는 것 같다.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막막하다. 뭐 다른 방책이 없으니까 서명운동도 하고 집회도 하는데 점점 출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다. 예. 처음에 방향 잘못 잡아놓고 열심히 가면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죠. 이 정도 나왔으면 지금이라도 멈춰서서 이거 우리가 뭐 참 잘못했나? 이게 팩트가 우리가 잘못됐나? 돌아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회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재명이는 그런 머리가 있는 자가 아니에요. 특히 수산업계 타격이 너무 심하다. 방류하기 전부터 식당 사장들이 업종을 바꾸겠다고 아우성이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외치는 것 자체가 상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지역에 가서 장애 투쟁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다. 이제 이 정도 돼버린 거예요. 민심이. 이제 이것들이 말이에요. 뭐 갑자기 방류 반대 80%라는 여론조사 하나 가지고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여론조사, 아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안전하다고 하지만 저한테 물어보세요. 방류할 거냐 방류 안 할 거냐. 둘 다가 가능하다면 저도 방류 안 하는 걸로 선택하겠어요. 굳이 안전하다고까지 설명하면서 방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죠. 방류 안 하고 있으면 아예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까. 다만 저걸 언제까지나 방류 안 하고 있을 수 있냐. 그에 따르는 엄청난 이 비용도 비용이지만 저걸 방류 안 하고 그냥 가둬놓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저게 없어지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여러 가지 현실적 고민 끝에 방류를 결정을 했으니까 뭐 그리고 그것이 국제 기준에 맞춰서 안전하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떠들썩할 필요 없다. 그게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수산물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방류 찬성을 처음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80이 아니라 90%도 방류 반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 이걸 투쟁을 해대니 네, 그런데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이재명이가.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가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냥 이재명이가 한마디 하면, 정청래가 한마디 하면, 박가곤이가 한마디 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 이 개딸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공항까지 가서 저렇게 국제망신을 시켜놨으니 이제 돌아설래야 돌아설 수도 없게 돼버린 거죠. 당장 내일 무슨 낯으로 그로시 총장을 만날지도 아마 답답할 거예요. 민주당의 이런 선동 헛발질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당 지지율에서 앞서는 조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체 조사한 여론평판연구소 조사는 국민의힘이 10% 앞서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을. 이게 다 이런 괴담에 맞들여가지고 헛발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식상해서 이재명의 이자만 나와도 그냥 채널 돌려버리는 식으로까지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문제 가지고서 온갖 괴담 동원해서 여론전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들 이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잘못된 투쟁, 처음부터 이 방향으로 퇴로도 열어놓지 않고 마구 달려가게 만든 이재명이가 문제다. 야, 우리가 저 이재명이를 어떻게 믿고 내년 총선을 치르냐. 하루라도 빨리 교체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살 길 아니냐. 이런 이재명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현 지도부가 당 운영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민심과 유리되고 있다. 이재명이 가지고서 당 혁신 쇄신은 절대 안 될 것 같다. 어떻게든 출구를 만들어서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로부터 좀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통과 차량 때문에 고통받는 수도권 주민들. 이게 저 양평고속도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냥 제가 평소에 지방자치단체 장들과 만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면서 들었던 이야기, 뭐 또 제 경험들을 가지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뭐 주로 지방 출장을 많이 다니니까 남쪽으로 갈 때는 이제 고속도로를 탑니다. 그런데 이 서울의 동쪽으로 갈 때는 이 강변북로와 내부순환도로를 거쳐서 이렇게 중부고속도로까지 나가게 되거든요. 이제 돌아올 때도 이제 그 코스로 가는데, 이 강변북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강변북로가 제가 정확한 지점은 기억 안 나는데 청담대교 그 근처에서 일단 강변북로를 타버리면 또 저 한양대 앞으로 해서 내부순환도로가 강변북로와 연결되는 JCT 지점이 있거든요. 거기를 해서 강변북로를 일단 타버리면 한강대교까지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잘못 타도 한강대교까지 나가야만이 비로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IC가 없다는 게 그런 거예요. 중간에 IC가 여러 개가 있으면 뭐 잘못 타도 다음 IC 한 3km 가다가 5km 가다가 다음 IC로 빠져서 다시 돌아가거나가 되는데, 이거는 한 7, 8km, 10km 가까이가 IC가 없어요. 지리적 상황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게 강변북로니까 한강에 바짝 붙어서 이렇게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IC를 내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지역들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한 번 잘못하면은 10km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고속도로도 한 번 잘못하면은 20km, 30km 가야 IC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못했다 싶을 때 그 초입에서 그냥 비상등 넣고서 위험하게 그 백으로 나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IC가 있고 없고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JCT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워낙 고속도로망이 촘촘하게 짜이다 보니까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서 이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저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저 고속화도로 타고 가다가 막 이러면 다니잖아요. 그때마다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이 다 JCT예요. 이 JCT는 늘 교통 정체가 있어요. 양쪽에서 만나게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부순환도로와 강변북로가 만나는 그 지점, 거기가 뚝섬 근처인데 거기도 늘 정체예요. 그 정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음 발생하죠. 매연 발생하죠. 그 지역은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JCT 지역은. IC가 있는 지역은 다르죠. 차가 내리고 올라가고 하는 거니까 상권이 형성되기도 하고 뭐 땅값이 오르기도 하지만, IC와 JCT는 그렇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양평고속도로에 문제가 되는 종점 변경이라고 하는 게 IC 변경이 아니고 JCT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굳이 따지면 혐오시설에 해당되는 겁니다. 누가 자기네 땅값 올리려고 JCT를 유치합니까? 어떻게든 딴 데로 보내려고 하지.
제가 우리 아미고 회원들 만나기 위해서 전국을 많이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가 마포니까요. 뭐 남쪽으로 갈 때는 고속도로를 바로 타지만 이제 동쪽이나 서쪽으로 갈 때는 어쨌든 고속도로를 타거나 국도를 타고 가는데요. 그러면 이 동쪽으로 가면은 구리가 나오고 하남이 나오고 뭐 양평이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의정부, 동두천 이렇게 쭉 나오면 지금은 길들이 많이 정말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데 이 길들 중에는 그쪽에 내리는 IC도 없이 그냥 통과만 하는 길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길이 자기가 직접 쓸 수 있는 길도 아닌데 그 길이 보통 막 4차선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100km 이상으로 차가 많이 달리잖아요. 거기서 오는 소음과 분진, 이게 차가 달리면 타이어가 계속 마모가 되면서 분진이 생기거든요. 이게 매연도 매연이지만 분진이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안 좋다 그러던데 이런 것들이 다 그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권 이 서울 근처에 있는 이 시군에 사시는 주민들은 야, 길 났다고 좋아할 거 아니다. 이게 뭐 우리 동네로 내려오는 길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냥 통과하는 길들이 대부분이다. 이거 다 서울 사람들이 이용하고 만다. 저 강릉 갔다가 서울 가는데 그 통과하는 주변에 차가 한 대도 안 내리면서 온갖 소음과 분진만 우리한테 남겨주고 간다. 이런 불만들이 많아요. 양평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평 경우도 뭐 고속도로가 뚫려서 길이 교통이 좋아지는 건 좋은데 통과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통과해 가는 길이라면 우리한테는 소음과 분진만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길을 놓는 건 좋은데 놓으려면 IC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우리 주민이 직접 그 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 그래야 그게 고속도로의 의미가 있지. 아니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라고 하면서 IC 하나 안 만들어 놓고 그냥 통과하는 거면 그게 우리 양평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타의 원안은 IC가 하나도 없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예요. 이름만 양평 고속도로지 양평 주민들은 이용하려면 엄청 돌아가야만 하는 고속도로인 거예요. 그래서 예타 원안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양평 군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럼 이 예타 이거 누가 한 겁니까? 문재인 정권 때 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2021년에 예타를 통과시킬 때의 원안을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엉터리로. 양평 국민들의 눈높이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양평 국민들이 그때서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고속도로 이름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라고 하면서 우리 양평 쪽엔 IC 하나 안 만들어주면 우리는 그냥 통과하는 도로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먼지나 마시고 분진이나 마시고 이거 안 돼. 예타가 결정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양평 국민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당시에 민주당 소속의 양평 군수가 나서서 이건 아닙니다. 우리 IC 하나 만들어 주세요. 노선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민주당 소속이든 국민의힘 소속이든 누구나 지방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지방 사정을 조금만 알면 어떻게 그냥 지나가는 고속도로를 양평 고속도로라고 하냐 말이에요. IC 하나 더 만들어 줘야지 최소한 이거거든. 그런데 애초에 예타로 했던 원안은 기술적으로 IC를 낼 수 없는 노선을 선택해 놨어요. 위쪽으로. 한강을 두 번이나 건너게 만들고 거기에 철도도 있고 뭐도 있어가지고 IC를 만들려면 100km로 달리다가 IC로 들어가려면 속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2km, 3km 전부터 속도를 줄여서 그 구간을 확보해 놓고 IC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이게 2, 3km 이상은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간적으로. 예타가 결정한 원안은 그런 이 공간 자체가 안 나오는
이 노선이어 가지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IC 하나를 만들어 주려고 해도. 그래서 사실은 양평으로 IC 하나가 필요하다고 하는 양평 군민들의 민원 때문에, 요구 때문에 양평군에서 IC 하나를 포함한 새로운 대안 노선을 3개를 제시한 거예요. 양평 군민들 입장에서는 IC가 중요했던 거죠. 자기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건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은 요구 아니겠습니까?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여기는 내릴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다. 그게 무슨 우리하고 관계 있는 고속도로냔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예타를 통과시킨 원안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양평군수가 이거 아닙니다 하고서 대안을 제시했고 그 3가지 대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 고속도로 건설 책임자, 개설 책임자는 원희룡 건설교통부 장관이거든요. 원희룡 장관이 하려다가 보니까 예타 원안이 있고 그 예타 확정된 직후에 양평군에서 양평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시한, 그것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평군 수가 제시한 다른 이 대안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지금 당이 바뀌었어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의 군수인데 이 군수도 원안 갖고는 안 됩니다. 대안이 필요합니다. 라고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입장에서 좋다 그러면 원안 폐기하고 대안으로 그럼 가보자. 그럴 경우에 어느 안이 좋겠냐. 이 예비 타당성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예비적 타당성이에요. 실제 타당성 검토는 예타를 지난 다음에 하거든요. 실제 타당성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안을 가지고 경제성, 그래도 돈은 최소한 덜 들어야 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가장 이익이 많아야 되고, 또 건설의 기술적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3가지 대안, 양평군이 제시한 3가지 대안 중에 2번째 안을 가장 합리적인 안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원안에서 제2대안으로 바뀌었으니까 뭔가 고속도로 변경이 된 거죠. 종점 변경도 된 거예요.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어요. 이 과정을 밟아왔는데 이걸 가지고 저 종북 주사파 저것들이 김건희 여사한테 특혜주기 위해서 예타 원안을 수정해서 변경하고 있다라고 공격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이게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면 제가 드리는 말씀 뭔지 금방 아실 거예요. 자, 자기 동네에 고속도로가 나요. 좋아하죠, 일단.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자기들 동네에서는 올라갈 수도 없고 동네로 내릴 수도 없어. 그 고속도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지. 오히려 경관이나 해치지. 소음이나 발생시키지. 분진이나 발생시키지. 그냥 통과하는 고속도로는 이 수도권 주민들한테는 그야말로 애물단지예요. 그런데 구간이 그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 지역과 관련된 이 도로 보수나 이건 또 그 단체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사는 분들이나 다 도로망 넓히는 거 좋아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도로가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냐,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진짜로 단축시켜 주는 거냐, 아니면 그냥 통과할 뿐인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반응이 다릅니다.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예타 통과시켰던 안은 완전히 통과하는 안이에요. 그건 양평 주민들 입장에서도 왜 저런 걸 우리 동네에 지나가게 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안이었어요. 잘못된 안입니다. 그래서 종북 주사파 정권 때 벌어진 일입니다. 예타 통과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평군수부터 나서서 IC 하나를 낳아주는 다른 이 대안 노선이 필요합니다라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작됐던 것이 결과적으로 제2 대안 쪽으로 강화 IC를 하나 더 놓고 그리고 강상면 쪽으로 이 JCT를 연결하는 곳으로 이렇게 안이 구체화되자 갑자기 김건희 여사 특혜 주려고 하는 거냐라고 공격을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수도권 주민들이면 누구나 다 아는 문제다. 수도권 아니라 사실은 지역의 대도시도 똑같습니다. 부산 도심과 부산 주변의 작은 이 도시를 연결하는 이 고속가도로가 그냥 통과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동네 주민이 그걸 찬성하겠어요? 자, 이제 이런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하자 갑자기 이재명이가 원안 추진을 들고 나왔는데 이 원안 추진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의 전문 자문위원들, 타당성 조사에 참여했던 자문위원들도 원안은 효율성이 떨어져서 안 돼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일부러 노선 변경한다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원하는 중간에 IC가 없어서 교통 수요의 유입이 어려워요. 수도권 주변으로 이동하기에는 편리하지만 노선이 지나가는 양평군은 이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양평군 입장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은 안이에요. 원하는 현실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예타도 어려웠을 거예요. 검토대안 2안은 중간에 IC가 하나 생겨서 양평군 광주시 북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하남 교산지구를 통과하는 예타안에 비해서 교산지구 외곽을 우회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더 줄어드는 좋은 안입니다. 이게 타당성 자문위원들의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과학적 근거들이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일부러 노선 변경? 이거 불가능합니다. 억지로 노선 만들 수는 없어요. 설계자들이 최저간으로 사업비가 최소화할 수 있게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선형 잡는 기술자들이 어디에 누구 땅에 있는 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네,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 원안은 국민들도 원하지 않았다. 나돌목이 없는 원안은 국민들도 원하지 않았다. 양평 국민의 편익을 고려하면 실제 고속도로 진입해 이용할 수 있는 나돌목 개설이 중요한 과제였다. 지금이나 당시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국민들은 인구가 많은 양평읍에서 서울로 가깝게 연결되는 강하면 지역에 IC 설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강하 IC를 설치하려면 강상 쪽으로 JCT를 연결하는 수밖에 없다.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렇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